그럼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거대 담론을 추구해 왔지만은 오늘 윤은근 교수님의 발표가 그 중에서도 가장 거대 담론 같이 또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측면에서 좀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월적에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진짜 거대 문명 또 그다음에 인류 전체 문명을 또 동감의 문명까지 하고 맨 마지막에는 또 세계 문명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된 어떤 동양 철학적인 그런 문제까지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거기 전통 문명들의 문법에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도 나오는데 과연 이러한 거대 담론들이 현대 사회에서 과연 가능하고 또 그 중에 어떤 한 입장을 또 상당하게 이제 옹호하시는 건데 과연 그런 거대 담론으로서의 결론이 포스트 모더니스트에게 허용되고 또 자유주의자들에게도 과연 공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이제 관점에서 좀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그 공감의 원리에 대한 데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감보다는 이제 동감이 더 원초적인 그러한 정서의 개념인데 앞에도 몇 번 나왔지만 또 맨 끝에 그 31페이지 보면은 인간 본성에는 원초적 동감의 정서가 새겨져 있다. 동감의 원리는 인간 사회의 중력의 법칙이다. 원초적 동감은 어떠한 이성적 심사숙고보다 인간 사회 유지에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감의 심리학이나 할까? 아까 플라톤의 그 영혼의 삼분설도 나와 있듯이 동감의 현대 이제 프로이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슈퍼 에고도 있고 이드도 있고 이제 에고가 나오게 되는데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동감이 자동적 굉장히 자발적인 거 그러니까 스폰테니어스 오더로 어떤 공감이 어떤 사회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촥 일어나서 그 사회에서 모든 그 동감이나 신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자생적으로 퍼지는 것 같은 그러나 그 메커니즘은 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동감의 심리학적 기제에 있어서 인간의 심성에 있어서 동감은 분명히 여기 이성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감정을 통해서인데 그러나 일반적인 그러한 감정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성보다도 더 어떤 사회적 질서와 타인들 간의 관계 아까 설명적 동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성보다는 더 이성적인 어떤 그런 동감의 개념 같은데 그래서 저는 그 인간의 심리학적인 그 여러 기제들 또 분류 방식에서 과연 그 동감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제 개인 차원에서 동감을 이야기하다가 뭐 문명 차원에서 동감 문명으로 비약했다. 예, 우리가 이제 그 저는 뭐 그 중간에 메커니즘이 뭐냐? 예,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지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지배의 논리가 작동하게 되면 인간은 동감의 마음이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만약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지배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고통을 당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동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떤 데 지배의 대상이 되느냐 사람은 어떤 데 자꾸 동감의 정서를 잃어버리고 사이코패스가 되느냐 이 집단 속에 파묻힐 때입니다. 이게 그 라인홀드 리버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집단에는 양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이 다른 개인에게 동감을 할 수 있지 한 집단은 다른 집단에게 동감을 못합니다. 이 집단은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은 동감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집합 속에 파묻혀 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집단의 사람에게 동감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마비돼 버리는 거죠, 그죠? 그럼 집단 간의 투쟁 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전부 사이코패스가 되는 것이죠. 동감의 능력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그러셨죠. 이것이 사실에 관한 명제인지 아니면 도덕적 요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사실에 관한 명제라면 경험적으로 입증될 것인지 윤리적 요청이라면 어떤 조건 아래에서 동감이 실현될 것인지 그 다음에 인류 역사는 동감 확산의 역사입니까? 또 이제 제가 그 감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에 비추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는 감정은 인간의 신체 변화를 늘 수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동감을 확산시키자면 사실은 제가 불교 전통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불교는 그 우리 자연 상태 인간은 탐진치를 가지고 있고 자비가 없다. 그러니까 탐진치를 극복하고 동체 대비 같은 자비심을 키워라. 이제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신체 변화를 요구했고 그것은 출가하게 되고 이것은 그다음 구족계라는 강력한 신체 훈련을 수반했습니다. 그러면 동감이 감정의 하나라면 신체 변화를 수반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동감 확산을 위해서 신체 훈련을 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동감이 윤리적 요청인가 객관적 사실인가 할 때 칸트의 선어지는 윤리적 요청이었습니다. 그죠? 그게 뭐 기성이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지만은 감각 세계를 완전히 벗어난 순수 이성의 세계 속에서 실천 의지로 나타났기 때문에 뭐 저는 그게 윤리적인 당위의 세계로 요청이 됐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애덤 스미스의 어떤 감정과 그 감정에 대한 동감은 실제로 우리 신체 속에서 나타나는 팩트이기 때문에 윤리적 요청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그 애덤 스미스는 도덕의 일반 원칙은 사실의 문제다. 누가 그 시켜서 당위적으로 이게 해서 이렇게 해라 해서 도덕이 되는 게 아니고 보니까 그거 동포의 고통에 대한 동감에 의해서 명목적인 자기 우선 그 원칙이 형성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라고 볼 수 있죠. 성경의 십계명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성경의 십계명 보면 참 재밌는데 뭐 인간에 관련된 계명이 이제 그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4계명, 5계명이 살인하지 마라. 그다음에 가늠하지 마라. 그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다음에 또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마지막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딱 순서로 나오는데 재밌는 거는 살인하지 마라는 게 제일 먼저 딱 나온다는 것이죠. 이게 신이 명령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신의 명령을 듣잖아요. 그죠? 신이 명령했으니까 그냥 그거는 신이 명령한 것이지 사실이 아니다 하는데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팩트를 가벼하게 신의 명령으로 이렇게 덧치워 놓고 있습니다. 왜 사실이냐면 맹목적으로 자기를 우선시키는 그런 정도가 가장 강한 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대중 속의 한 사람에 불과한데 왜 특정 누구가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느냐. 이게 다른 사람을 죽일 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의 그 큰 고통이 그 상황을 보는 사람에게 그대로 동감이 되는 거예요. 야, 엄청나게 큰 고통인데 이렇게 되면서 그 고통에 대한 동감의 크기가 살인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계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게도 휴움도 동감을 강조했는데 휴움은 그 살인하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공동체 전체의 정의를 위한 유용한 이성의 고안물로 봤거든요. 근데 스미스는 그래 보지 않고 이성의 고안물로 가기 전에 이미 다른 동료가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한 나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동시에 이게 이렇게 동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살인을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제1계명이 된 것은 바로 고통의 크기라는 것이죠. 그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의 크기. 그 다음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굉장히 큰 고통 아닙니까? 그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간음을 했다는 걸 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큰 고통을 느끼거든요. 그 고통에 대한 동감이 이제 그 도덕의 일반 원칙을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도덕의 일반 원칙을 만들어내는데 이성이 많이 작용을 하지만은 이게 자료라는 의미에서 팩트라는 의미에서 감정은 하나의 엄연한 객관적 실제지 하라리가 말하는 것처럼 상징적 질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적어도 아담 스미스에서는 모랄 센티먼트예요. 공감이라고 막 사용하고 있지만 앞에 모랄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스미스가 하려고 했던 것은 제가 얘기하기로는 정의의 원칙, 우리가 도덕적이라고 믿는 것, 나쁘다고 믿는 것, 선악의 기준이 되겠죠. 그런 것을 인간의 공감의 기초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공감 능력으로부터 도덕이나 정의의 원칙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방식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감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문명과 나쁜 문명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의 잣대로서의 공감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는 아담 스미스는 그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이제 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게 심판의 잣대인지 않으면은 조원 문명의 원동력으로서의 공감인지가 좀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면 좋은 문명을 만들어낼 수 있다. 공감을 잃지 마라. 공감이 이반되는 것은 나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어떤 그 문명의 원동력으로 공감을 설정해서 그 공감을 상당히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또 이해하는 뭐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뭐 투쟁이라든지 말이에요. 뭐 계급 투쟁 이런 것처럼 문명의 어떤 그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할 수 있는 또 어떤 그런 원동력으로 설명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게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가 또 이제 들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이제 우리 사회를 보면서 조금 우려도 되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기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공감은 인간의 심성이에요. 가치예요. 가치라기보다 심성이고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상하게 이제 공감하면서 뭐 하여튼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 현 보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감정을 호소하는 겁니다. 어떤 제스처를 보여주거나 어떤 액션을 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감은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끼리끼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요. 끼리끼리. 저끼리 공감하고 이쪽은 공감, 이쪽 공감해가지고 적대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감을 보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매개로 삼을 수 있을까 과연 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뭐 우리가 보편적 인텔렉츄얼한 거니까 논리라든지 합리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보편적 원리로 봐가지고 어떤 기준이나 잣대 역할을 하는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거는 수시로 변하고 또 우리가 공감했던 것이 또 시간이 지나면 공감을 못 받아요. 한때 공감을 받았던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는 아까 이 얘기했던 모든 사람이 공감 안 해도 선한 건 선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나치게 어떤 그 공감지향적인 사고가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적인 요소 그것도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현대 특히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최근의 어떤 현상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집단이나 세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는 이런 또 우려심도 저는 나옵니다. 사실은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이 질문이 심성하고 제도 이제 가치에서 선생님 이제 26페이지 보시면은 영성, 심성, 가치, 제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쭉 하살표를 표시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순방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꾸로 역방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서구의 건대하는 이 순방향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역방향이에요. 무슨 소린가 하면은 소위 말하면은 어떻게 이걸 봐야 될까요? 저는 전근대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우리의 그 근대적인 소위 말해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이 제도로 도입된 거예요. 심성과 가치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는 이 역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고통이 많은 것 같아요. 제도가 먼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맞춰가야 되는데 심성하고 가치가 안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 제도는 또 좋다고 막 만세를 불러요. 민주주의 좋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 제도가 가치와 심성을 바꾸어서 공진하는 측면도 상당히 강하게 있거든. 우리가 그걸 보거든요. 그런데 제도가 도입되는 거는 지배의 원리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뭐 지배를 해가지고 뭐 막 디립다 이제 제도를 이식하기도 하고 뭐 종교를 또 강제하기도 하고 그럼 사람들 심성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남한하고 북한 사람들의 심성이 같겠습니까? 공감하는 요소가 같겠어요?
어떤 현상을 보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아까 우리 박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북한은 억압적인 사회니까 그 공감이 전부 가식적인 거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한 건데 그렇지 않다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공감은 공감이에요 오히려 북한 사람들도. 그런데 공감의 대상이 완전히 틀린다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제도의 전 영향이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심성이라고 하는 건 상당한 정도 제도 의존적이다. 동감을 중심에 두고 동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건들을 탐구하는 과정에 제가 기독교라는 요소가 기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불교에서 뭐 어떻게 동감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다 하면 뭐 저는 적극 환영입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세계관의 어떤 공부를 볼 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종교개혁이 불교 안에서 가능할까? 뭐 이런 좀 느낌을 갖고 있는 거죠. 유교에서 과연 동감의 조건을 만들 수 있는 종교개혁이 가능할까? 뭐 이런 어떤 의아심을 갖고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연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저는 적극 들어가서 배울 의도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덕 감정이 판단의 척도냐? 그 애덤 스미스는 도덕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공평무사한 관망자, 그죠? 그래서 맹목적인 자기 우선 거부 원칙을 의인화해서 표현한 게 공평무사한 관망자 아닙니까? 관망자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한. 저는 그게 적극 동감이고요. 그걸 당연하다고 보고. 근데 제가 이제 어떤 한 사회가 공평무사한 관망자 시각에서 사회가 작동할 때는 굉장히 문명이 활력이 넘치는 문명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그 당시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역할은 자본가 편도 아니고 노동자 편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가 공정하게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자연적인 자유체계라는 그 시스템의 기본 메커니즘을 내가 밝혀주면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가장 부가 크게 이루어지는 사회가 된다. 이런 걸 갖다가 스미스가 밝히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뭐 스미스도 공정한 어떤 그 심판이 중심이 되는 사회와 그 어떤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 사이의 연결성을 부정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아담 스미스의 그 버추에 그 대한 그 기준을 정의의 도덕, 그다음에 자의 도덕 이렇게 이제 그걸 소개하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스미스는 도덕의 정의의 도덕을 조금 더 강조했는데 선생님은 도덕 그걸 균형을 이제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왜 그래야 되는가를 조금 더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나는 그게 더 좋다고 본다라는 그거보다는 조금 그게 이제 지금 이 논문에서의 그 일관성을 가지고 봤을 때 동감이면 동감이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왜 이 균형이 더 적합하냐 이 논리를 좀 더 보완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제도적으로는 이제 그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정의 도덕을 더 강조하는 것은 이제 시장 쪽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요 패러그래프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 자해의 도덕이 조금 치우치니까 그것이 이제 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국가가 좀 필요하다. 국가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는 실제 우리가 그걸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는 이 나라들은 항상 그런 기준 속에서 이제 시장과 국가 간에 서로 지금 밀고 당기면서 이제 어떤 때는 너무 시장이 너무 많이 시장 쪽으로 치우쳤다. 그리고 이제 구성원들이 생각하면 또 이제 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재분배 쪽을 좀 강조하는 정책이 나오고 그게 조금 더 또 좀 넘어 여기 좀 그런 표현도 하셨어요. 고부담 고복지는 정의의 도덕보다 자의 도덕이 더 커진 경우다. 이쪽으로 좀 치우칠 수도 있겠죠, 그죠? 시계추가.
그럼 또 이제 또 막 그게 사회적으로 막 이제 뭐 갈등도 나고 이제 밀고 땡기다가 또 좀 반대쪽으로 좀 가기도 하고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런 걸 하고 있는 것이고 한국도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이제 그걸 둘러싸고 이제 밀고 땡기는 거 아닌가. 다만 이제 조금 더 정치가 좀 성숙한 나라들은 그걸 부드럽게 그 갈등을 부드럽게 서로들 이제 풀어나가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갈등이 좀 굉장히 크죠. 목소리도 크고 뭐 그냥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이제 그런 거는 차이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 문제 가지고 서로 좀 밀고 땡기고 조정하면서 좀 이쪽으로 왔다 이제 하는 그런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과연 동감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여기서 요 문제를 두고 보면은 뭐를 더 여기다 보탤 수 있는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 대목 제가 말씀드린 요 대목에서는 동감이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서 굳이 덜 뭘 여기서 더 얘기를 하실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균형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는 그 대목하고 연결을 시켜서 좀 말씀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든 파트가 이제 뒤쪽에 가서 영성 얘기가 나오시잖아요. 영성 얘기가 나오시면서 이제 예수 얘기가 나오고 이 예수가 그야말로 아주 그냥 지금 앞에 나오는 그런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여기서는 무슨 표현이 있냐면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희생하는 정도 행동, 그죠? 예, 이건 예수죠, 그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영성하고 관련되는 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지금 그냥 급히 이렇게 이제 읽은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만일에 말이죠, 인간들이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예수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영성이 그런 거라면은 그러한 영성이라는 개념의 차원에 우리가 동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건 뭐 앞에서 얘기한 무슨 뭐 스미스의 그런 뭐 버추의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얘기조차가 뭐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정의의 도덕과 자의의 도덕은 이런 겁니다. 이게 똑같은 동감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눈동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눈동자입니다. 눈동자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눈동자가 커집니다. 근데 밝은 데 놓으면 눈동자가 작아집니다. 이게 똑같은 눈동자가 상황에 따라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이죠. 그건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동감이라는 게 시장 안에 들어가면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이기심 쪽이 커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경쟁에서 나오게 되면 경쟁자가 사라지게 되면 이타심이 이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반대되는 논리가 그 상황에 맞게 작동을 해야만 우리 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동감도 상황에 따라서 정의로 갔다가 자유로 갔다가 왔다 갔다 상황이 신축적으로 움직여야 되지 한쪽에 픽스되어 있으면 결국은 병에 걸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정의의 도덕과 자유의 도덕이 저는 우리가 뭐 어두운 상황이 많으냐 밝은 상황이 많으냐 뭐 이렇게 물으면 또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어두운 데에서 기능을 해야 되고 밝은 데 놓으면 밝은 데 놓으면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정의 도덕과 자의 도덕이 어쨌든 작용해야 될 부분에서 능히 자기의 역할을 작용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담 스미스 해석에서 제가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갖다가 말하다 해서 요약 번역반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을 만큼 읽었는데요. 애덤 스미스는 불평등에 깊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덤 스미스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도덕을 자의의 도덕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가가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 그건 아담 스미스가 분명히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행한 이웃을 충분히 이렇게 돌볼 만큼 상태가 된다면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시민들이 그 정도까지 못 미칠 때 오는 어떤 그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는 국가가 일을 해야 된다고 봤거든요. 그게 이제 본업에 의해서 인간성이 피폐화돼 가지고 건전한 판단력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시민교육을 시켜야 된다. 개입을 해서. 교육만. 네, 교육.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자녀들이 제대로 교육을 못 받고 있는데 부모들이 바빠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국가가 개입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오늘날의 복지 제도에 해당되느냐 물으면 어떻게 말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약자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을 했다면서 하나의 명하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애덤 스미스는 공공시설물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익이 안 되지만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일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뭔가 담당해야 된다는 어떤 이런 씨앗을 뿌려놓음으로써 누구든지 이 심각한 암밸런스가 생겼을 때는 개입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론적 토대를 놨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모든 그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평등한 건지 카인의 후예로서 원죄를 지고 있는 모든 죄인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다는 점에서 우리가 평등하다는 건지 뭐 이런 것이 좀 이제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금 또 공감 못하는 분은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인간관을 말할 때 이제 사피엔스면 호모 사피엔스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뜻으로 제가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호모 렐레기우스 기독교는 이제 호모 렐레기우스거든요. 죄인이다. 뭐 그런 뭐 호모 파버도 있고 뭐 호모 루덴스 뭐 호모 아까 보면 데우스도 있고 뭐 얼마나 많은 인간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을 본연에 따라서 사회가 떠야 되고 문명이 떠야 되고 그 세계관이 어떤가가 다 설명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호모 사피엔스의 특징을 전에 이제 그 옛날에 그 개론 철학개론 가리키면서 했던 것이 호모 사피엔스 하면 뭐가 다르냐 다른 거 하고 도구를 사용한다. 또 언어를 사용한다. 추상 개념을 사용해서 현 사회를 설명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려고 한다. 그리고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그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한다 해서 역지사지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아까 이제 그 공감 않는 분, 이제 동감 못하는 분이 유교를 아주 상당히 그 제가 이해하는 방식보다는 좀 다른 방식으로 보셨기 때문에 그 공자가 그 역지사지하는 원리로 하는 얘기가 뭔가면 기소 불욕 물시어인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그걸 다른 사람 시키지 마. 그 사람 싫어 너가 하듯이 라는 것처럼 하는데 서양에도 이미 히랍 시대부터 서양에 오는 황금률의 전통도 같은 말을 영어로 표현했어요. Do not to other what you do not want him to do to you. 뭐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 말인데 그러면 칸트가 너의 의지의 준칙이 보편타당한 입법의 원리에 해당하도록 하라는 것이 그 공감의 원리로서는 같은 거거든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죄인으로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가 자주 듣어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영지주의, 막 철학적인 어떤 이런 관점을 아주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영지주의 비판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따지고 물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스 하고 아멘 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 때문에 제가 그랬고 이제 아까도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동감의 일반 원리를 이제 막 말씀하시면서 시장 안에 동감의 원리하고 이제 시장 밖으로 해서 아까 다 두 분이 말씀하셨는데 정의의 도덕 그럼 거기에는 교환과 이제 상벌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면 교환인데 하나를 줬는데 안 준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처벌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쪽은 이제 자애의 도덕에 보면은 나눔, 베품, 그리고 용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한 거면은 사회의 발생론적 기원에 대해서 테니스라는 학자가 그 분류해 놓은 게 있잖아요. 이익사회, 게젤샤프트가 있고 게마인샤프트가 있다 할 때 그거하고 좀 대비돼요.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 하나의 가정이지 않습니까? 사회의 발생이라든지 뭐 자연 상태를 말할 때는 이게 뭐 역사적 팩트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으로서 다음 인간과 인간의 어떤 체제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설득력 있고 의미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초적인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공동사회였겠느냐, 이익사회였겠느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테니스의 그 분류에 대해서 무엇이 선운가에 대해서 늘 그 궁금했었어요. 일단 기독교에서 평등의 근거가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무한한 신 앞에 섰을 때 인간의 어떤 지식의 차이는 별 볼 일 없다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지혜롭지만은 신 앞에 섰을 때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이 유한 세계관에서 평등의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든 자식이든 신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또 평등의 근거가 됩니다. 또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 신의 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또 평등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면에서 평등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한 가지만 갖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정도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칸트 입법 원리하고 그 스미스의 공감 원리는 저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칸트의 입법 원리는 순수 그 실천 이성의 정언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칸트는 그 성서의 그 뭐 황금률도 부정했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그럼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공감 또는 동감을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존 그레이라는 정치 철학자가 호모 라피엔스에서 선생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이야기를 아예 한 문장 속에 그냥 축약을 해놨습니다. 우리는 근대성이 사회과학에서 나온 개념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 도덕이 마지막으로 숨어있는 장소다 하면서 이 존 그레이는 또 다른 책에서 아담 스미스를 정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저는 이제 주전공이 18세기를 깊이 들여다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께서 아담 스미스를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균관대학의 김광수 교수가 지금 도덕 이 감정론을 또 번역을 했죠. 그런데 브리티시 캠브리지 저널 오브 이코노믹스에서 김광수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한국인 교수 이야기입니다. 영어로 쓴 논문에서 아담 스미스는 천문학을 인간학에 적용을 해서 도덕 감정론을 썼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이제 주목을 하는 겁니다. 한국의 사회과학자와 인문학자 그리고 신학자들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비판적이라는 건 뭐 아는 분들은 아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인문사회학자들이 여전히 뉴턴적 고전물리학 세계에서 학문과 세계를 보고 자연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연과 인간은 어떻게 동감할 수 있을까? 제일 처음에 그런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뉴턴 고전역학 세계에 머물러 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도 이제 뉴턴이 전체를 만류력의 법칙으로 설명한 그걸 모델로 삼아서 인간 사회의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면에서 뉴턴의 도식을 사회에 적용하려고 한 사람이라는 데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애덤 스미스의 어떤 그 이론과 뉴턴은 좀 다르다고 보는데 뉴턴은 입자 물리학 그죠? 입자에서 그죠? 이제 그 모든 걸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입자를 갖다가 저 물리학 잘 모릅니다만 대충 뭐 들은 걸 읊으면 입자에서 나중에 이제 그거 입자가 없어지는 그거 뭐 양자역학 세계에서 그런 입자 자체가 없어지는 그런 세계로 이제 갔다.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애덤 스미스가 그거 사회 이론도 꼭 뉴턴적인 아닙니다. 이게 뉴턴을 따르면 로크가 좀 뉴턴적입니다. 입자 개인을 입자로 보고 그 입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재산을 절대권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스코틀랜드는 입자로서의 인간보다는 파동으로서의 인간을 훨씬 더 저는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후기에 이제 이게 빛이 파동이냐 해서 또 입자 파동 가책이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애덤 스미스는 그거 고전역학의 어떤 그거 모델을 적용했지만은 오히려 입자보다는 파동의 관점에서 동감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를 설명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조금 그 뉴턴적 역학 세계를 벗어나서 좀 더 근대적인 세계로 좀 더 후기 근대 쪽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입자인 동시에 파동의 장면을 다 봤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 뉴턴적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이 이제 미시 세계를 가지고 자꾸 인간 세계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다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양자역학의 세계로 환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인간은 인격체를 갖고 있고 하나의 어떤 개인의 독립성을 이룩해낸 게 이제 근대 문명 가장 위대한 업적인데 자꾸 양자역학의 세계로 전체 속에서 상호 연관된
방식으로 개인을 자꾸 전체 속에 밀어넣으려고 하는 이런 신과학적인 어떤 이런 노력들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심퍼시를 등장시킨 건 신경생리학에서 나온 미러 뉴런의 실제성 때문에 아마 이거를 끄집어내신 것 같은데, 사실은 심퍼시 이전에 푸설이 엠퍼시라고 감정이입이란 말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럼 이제 감정이입과 심퍼시와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푸설은 주관을 중시하니까 주관이 개입해서 감정을 이입시키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신경생리학의 미러 뉴런의 실제는 객관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경험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시하는, 존 노크힐에 중시하는 게 리프렉션이에요. 후설도 마찬가지로 리프렉션을 못 봤어요. 왜냐하면 합리론자는 또 이성 리프렉션이라는 거 전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양쪽 다 지금 선생님 논문에서는 지금 리프렉션에 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다는 단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지금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 사실 리프렉션이 지금 없는 시대가 아니냐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공감도 아니고 동감이라는 그런 표현과 그 개념이 이렇게 강조되는 발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 사적인 것일 수도 있겠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동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상당히 아이러니컬하지 않느냐. 근데 그 원인이 동감을 너무 강조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동감이라는 녀석은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멀어지는, 마치 우리 유행가 가사의 내용처럼 그런 건가 그런 생각 들고요. 지식인들이 어떤 종교 같은 데 잘못 접근하다가는 거기 압도가 되기가 쉽고, 그 다음에 내용이 상당히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그야말로 공감인지 동감인지 그걸 얻어내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래 지금 선생님께서는 보면 현대 문명의 문법에 보면 거기다 뭐 성경적, 그냥 기독교도 아니고 성경적 기독교 문명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는 뭐 도교, 불교 이런 건 전부 다 또 전통 문명에 갖다 놓고요. 그래 아까 불교에 관해서도 간단한 언급을 하셨는데, 불교의 극히 축의 일부분의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하나의 해법으로 하나의 접근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나 그런 뭐 영적인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계속 성경, 기독교 이렇게 강조해 버리면 그 해법을 따르는 길은 개종밖에 돼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있는 맥락에 따라서 그게 좀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는데, 우리가 좀 그 여러 맥락에서 생각을 하면은 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선지자적인 그런 인사이트가 있다라고는 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돼야 될지는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인도 우선 어렵고 또 우리들도 어렵고. 그런 우리가 이 공감과 동감의 그러한 차이가 조금 더 정치하게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선생님께서도 황태현 선생님의 저기를 하면서 동감과 공감이 같은 번갈아 사용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필자는 동감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고 하셨고요. 아까 동감이라는 그 카멘트 하시면서 이게 공감이라는 건 너무 루즈해 가지고 공감이라는 말을 갖다 사용한다 하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그 선생님의 동감에 대한 어떠한 기초를, 학문적인 어떤 기초를 그 거울 신경 세포 미러 뉴런에서 하시면서 계속해서 동감을 얘기하시고 있거든요. 동감이란 동감 현상, 이걸 갖다가 계속 이 용어를 사용하는데, 실제로 인용하신 부분은 거울 반의 공명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인용하신 요한 바우어의 책도 동감의 심리학이 아니라 공감의 심리학입니다. 그 영어로 우리 아까 선생님께서도 제가 하시지만 sympathy하고 empathy는 일반적으로 구분이 identification 대 relatedness예요. 즉
내가 타인과 대상과 동의로 하고 감정이 됐든 뭐가 됐든 동의를 할 때 심퍼시가 되고 관계성 내에서만 이해를 할 때는 엠파시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선생님께서 지금 논지가 하나의 대한 문명으로서 이 동감의 저기를 동감에 기초한 대한 문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문명의 충돌이라든지 또는 인종 간의 충돌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동감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